자, 여러분 교재 거기 보시면은 민간 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민간 개발 방식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자, 원래 29회 시험에서도 또 출제를 했습니다. 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공영 개발이죠. 자, 지금 우리 3개 신도시 이제 뭐 개발 발표하는데 요 공영 개발이에요. 예, 공영 개발이고, 또 이 민간에 의한 개발 방식을 보면은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자금을 조달해요. 본인이 자금을 조달해서 직접 본인이 개발하는 것을 우리는 자체 개발 방식입니다. 이 본인이 직접 개발할 때는요, 당연히 뭐가 문제가 있어요? 돈이 문제거든요. 자금 조달의 부담의 위험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개발은 못합니다. 이 소규모 개발, 또 미래 위험이 거의 없는 형태의 개발, 뭐 이런 개발이 주로 하는 게 본인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다, 또는 미래에 불확실성, 위험이 큰 사업일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 직접 개발하기는 어려워요. 그때는 토지 소유자와 누가 개입을 해야 돼요? 개발업자. 이 토지 소유자와 우리는 재원 조달자를 포함한 이 개발업자, 이 두 사람이 개입을 해서 누가 개입을 한다? 우리는 공동으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로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주공동사업은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또는 위험이 높은 그러한 사업에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이 뭐가 되죠? 분산된다는 장점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원래 29회 시험에 출제를 했던 용어가 바로 요거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자,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보면 신탁이라는 용어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우리나라 신탁회사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정부가 이 신탁회사를 좀 더 늘린다, 부동산 신탁회사 늘린다 하니까 요즘 금융기관이 많이 참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요즘 뉴스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재건축을 뭘로 한다? 신탁 방식으로 하죠. 서울의 재건축을 신탁 방식에 의한 재건축 방식을 우리가 선호하다가 요즘에 재건축을 하는데 서울 강남에서 전부 신탁 방식이 다 배제를 했어요. 예? 그만큼 이제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개발하는데 배제를 하고 있는데, 강남에서. 토지 신탁 방식은 여러분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를 위탁자, 토지 소유자를 위탁자. 우리 시험에 보면요, 뭐 위탁자 뭐 이런 용어로 또 가끔 출제를 하니까, 토지 소유자는 땅은 가지고 있는데 뭐죠?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런데 개발 사업의 결과 수익은 얻고 싶어요. 그러면 신탁을 하면 돼. 그럼 신탁 회사와 약정을 해요. 예를 들면 뭐 20년 아니면 30년 이렇게 약정을 맺어서 토지를 맡기면 돼요. 이 신탁 회사를 우리 뭐라고 하죠? 신탁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 회사는 우리는 수탁자라고 해요. 수탁자. 자, 그래서 우리는 토지를 신탁하는데, 그럼 문제에서 토지 신탁을 출제하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 뭐냐? 포인트를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형식상. 왜냐하면요,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면은 금융기관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잖아요. 그럼 토지에도 당연히 압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 개발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상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신탁 회사 앞으로 이전을 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형식상 소유권을 신탁 회사 앞으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 기간. 그러면 신탁 기간 동안에는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 회사야. 왜 그러냐면요.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 개발 사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해서 토지를 우리 소유하는 주체야. 그래서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가 아니라 누구의 명의? 신탁 회사의 명의예요. 예?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은요, 상당히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자, 우리 27회 시험에도 출제했지만 이번 29회 시험에도 또 개념이 또 출제했어. 신탁 회사의 뭘로? 명의로 진행이 돼. 아까 토지 소유자는 땅만 가지고 돈도 없잖아요. 그럼 돈은 누가 조달해야 돼? 신탁 회사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의 뭐를? 차입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 돼. 그래서 당연히 자금 조달 주체도 누가 한다? 신탁회사가 하는 거야. 신탁회사. 그래서 신탁을 하면은 신탁회사는 수익 증서라고 하죠. 이 수익 증권을 발행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키워드는 항상 이 형식상 소유권이 신탁회사 앞으로 넘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또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자, 이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개발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돼? 자금의 조달, 또 기술력의 보완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여러 법인 기업이죠. 여러 법인 기업,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가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컨소시엄을 우리가 구성하는 방식이 있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면요, 이 개발 사업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간 개발 방식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개발을 한다. 뭐 또 세세한 또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1, 2월달 강의 들어가서 우리가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뭐죠? 남북 공동 뭐 철도 뭐 도로 뭐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남한만 한번 생각해. 뭐 북한도 우리나라 당하고 비슷하니까. 예? 남북한 합치면 8천만 인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5,300이거든요. 남북하면 8천만 인구라고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자, 우선은 그 남한 도로망 구성하는 돈 많이 들죠. 예? 근데 그걸 북한의 도로하고 철도를 구성하는데 돈이 얼마 들까요? 많이 들죠. 많이 들어요. 얼마 들으냐? 최소한의 예산이 300조예요. 최소한. 그런 걸 얘기를 했대요. 그럼 그 누구의 돈으로 해야 될 거야? 정부 예산으로 못 할 거 아니에요. 왜? 국민들한테 요거도 먹지. 그 못하니까 민자를 유치를 해야지. 그럼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투자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제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투자는 누가 해야 돼? 예? 미국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하겠냐 이거지. 그 사람들이 과연 투자를 했을 때 믿을만 하냐 이거지. 투자했을 때 돈을 투자하면 믿을만 하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투자해야 돼? 우리나라 정부가 투자해야지. 그래서 지금 투자를 이제 기공식을 뭐 한다고 하는데, 그 기공식 해서 처음 투자한 돈이 기본적으로 한 3천억 돼요. 네? 뭐 원자재만 해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근데 문제는 이게 한두 푼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계속 도로망 구성하는데 몇 년 걸려요? 우리 고속도로 건설하는 거 보세요. 몇 년 걸려요? 오래 걸리죠. 철도망 구성하는데. 이걸 앞으로 미래 세대 15년, 20년 동안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돼요? 국민의 동의 없이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뭐를 내서야 돼? 공약을 내서야 돼. 대통령 선거든 뭐든 국회의원 선거든.
국민 동의 없이 그걸 마음대로 밀실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만 300조입니다. 다른 건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돈 한번 고속도 한번 놓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철도 한번 이거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2개만 하죠. 동해남부선하고 경의역을만 한 2개 하는데도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민자를 유치하는데 그 민간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 이게 내년도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어떻게 조달해서 그런 게 내지 시험에는. 예? 예? 정부가 직접 개발 못하면은 돈이 없잖아요. 예산이.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투자를 못하면은 예? 민자를 유치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민자를 조달해서 개발하는 방식, 이게 중요하지 시험에는. 내년에는 그게 출제하는 게 그랬어. 자, 여러분 교재 194페이지에 부동산 관리로 갑니다. 자, 부동산 관리를 보면요,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관리를 할 때는 뭐죠? 부동산의 가치는 뭐 한다? 하락을 하면 안 되잖아요. 부동산의 가치를 뭐 한다? 계속 유지시키거나 뭐라 해야 돼? 높이기 위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나서 부동산을 뭐 한다? 보존하고 유지하고 개량하고 또 운용하는 일체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부동산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관리를 안 하면요, 부동산 빨리 노후화가 돼요. 그럼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건물이 점점 뭐가 돼? 고층화가 되니까 이 고층화된 건물이 본인이 관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아파트 공동주택 여러분 관리합니까? 누가 해요? 공동주택 그 해서 여러분 입주자 대표회의도 있고 우리 관리 따로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점점 우리가 도시에서의 단독 주택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또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누가 관리해요? 주택관리사 제도가 있어요. 예? 주택관리사 들어보셨죠? 예, 주택관리사 여러분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럼 주택관리사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요, 주택관리사 보예요. 보. 여러분 보. 보에다가 이제 기간이 지나면은 뭐해? 보가 빠지고 주택관리사. 그럼 공인중개사 보예요? 아니죠. 공인중개사도 보할 뻔 하다가 교수들이 강력하게 해서 예? 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예?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예? 있죠? 예? 공인중개사 시험 도입을 했을 때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지금 뭐 여러분 민법 강의하시는 이종근 박사님 아버님이에요. 예? 건국대 교수였잖아요. 예? 지대한 공헌을 했죠. 그때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6만 명 합격했거든요. 예? 1회 시험에 6만 명. 예? 추억의 이름이죠. 지금은 없어요. 추억의 이름 복덕방. 예? 복덕방. 예? 그래서 예? 그때 당시는 뭐 그냥 복덕방 가면 떡방 한데, 그 복덕방 가면 제일 흔히 보는 게 고수도. 근데 요즘은 없죠. 예? 요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이제 한 15년, 20년 지난 이제 해서 85년 해서 지금 30년 넘다 보니까 이제 자격증도 이제 30회 정도 오니까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30만 약간 넘게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업을 하신 분이 약 9만 명 정도 업을 하고 있고, 자격증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죠. 직장인들 뭐 있고 뭐 해서 이제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사진 지금 9만 명이 지금 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적어요. 예, 한 100만 명은 자격증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100만 명 정도 자격증 가져야 어떻게 돼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격증 가져요. 그만큼 미국도 뭐가 비싸요? 중개 수수료가 비싸요. 네,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거래 계약서 작성하면요, 여러분 그 중개사 여러분 자격증 따고 거래 계약서면 이거 한 장의 거래 계약이 아니라 거래 계약서가 100페이지예요. 거래 계약서 100페이지예요. 한 장이 아니에요. 예? 에스크로우저도 있고요, 권원보험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래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 그래서 미국 같은 변호사, 세무사 다 고용을 해요. 예? 최고예요. 근데 예?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과거로부터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예? 예? 자격증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변호사가 최고라 생각하는데, 예? 이제 변호사가 최고인 이제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예? 변호사 공부 뭐 해? 중개사 공부하는 게 낫지. 변호사, 예? 공부해서 자격증 따서 변호사 하잖아요. 막 1년에 돈 들어가는 게 1억 5천이에요. 근데 공인중개사 들어간 돈은 없어요. 벌면 벌지. 근데 문제는 거기는 사무실 운영하고 사무장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요, 사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사건 가져오려니 우리나라 소송이 70%가 뭐죠? 부동산인데. 예? 부동산인데. 그러니까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안 딸 수가 없어요. 예. 부동산인데 서로 이제 공인중개사 어울려야 되니까 따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이제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빨리 따세요. 자, 부동산 관리의 내용을 보면은, 부동산 관리 내용을 보면 우리 부동산 학교는 첫 시간에 배울 때 우리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를 배웠어요. 복합 개념이 나오면요, 항상 뭐가 떠야 돼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합 개념에 따르는 부동산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자, 여러분 요즘 사고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 경제적이나 법률적 관리 갖고 사고를 생기는 건 뉴스 잘 안 나와요. 뉴스 요즘 장식하는 건 다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 때문에 요즘 뉴스를 많이 장식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기술적 측면에 또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 기능적 측면이 있거든요. 물리적은 노후화되는 거고, 기능적 측면은 뭐 설계의 불량, 설비 부족인데, 그러면 이 기술적 측면의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전에 예방 대책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하자가 발생하면은 그 하자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주는 게 기술적 관리예요. 자, 여러분 안타까운 사건 요즘 많은데, 그 강릉 사건도 무슨 관리예요? 기술적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사건. 기능적 하자잖아요. 뭐 영통 그 뭐 어긋나서 뭐 일산화탄소도 기능적 하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능적 하자가 이런 거는요, 사람들은요, 우리는 대충이라는 게 너무 우리나라 이거만 가면은요, 여러분 집에 와서 뭐 하면은 대충 조사 하잖아요. 뭐 가스 조사 오면 대충 요거 뭐 한번 요렇게 해보고, 대충 하잖아요. 뭐 그 10초도 안 걸려. 그러니까 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평상시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이제 해야 돼. 여러분 코 정상적이면요, 냄새가 가스 유출되면 냄새가 나요. 낮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좀 확인을 해야지. 기술적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요즘에. 사고는 다 이쪽에. 기술적 관리. 요즘에 또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기술적 관리. 요거는 사고 생기면 대형 사고니까 하여튼 뉴스에 많이 나와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뭐 손해봤다 이런 거 뉴스 안 나오죠. 예? 부동산 운영에 따르는 수익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인데, 요 수익 비용 갖고 손해봤다, 요거 뉴스에 잘 안 나와. 그 관리는 무슨 관리? 경제적 관리야. 경제적 관리. 이 수익과 비용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순수익이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이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관리에서 중요한 게 경제적 관리예요. 또 무슨 게 있어? 여러분 거래 계약을 하면은 계약서 작성하잖아요. 근데 계약서 작성할 때 하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무슨 거죠? 법률적 측면에서의 관리야. 예, 권리 관계를 뭐 확인하고
우리 조정을 해야 돼요. 항상 계약서 작성할 때는 그래서 면밀하게 본인이 잘 모르면 누구를 대동하면 돼? 전문가. 그래서 요즘 대형 빌딩에 우리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누구를 동원하냐면 꼭 변호사를 동원을 해야 돼요. 왜? 계약상의 임대인, 임차인사의 관계, 그 서류라든지 이런 걸 임대료 관계 문제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해야 돼요. 다 봐서. 네? 그래야 적정 가격이 나오지. 뭐 중개사가 부르는 가격이 아니라 서류를 봐서 다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이 앞으로 중개사 되면 제일 많이 해야 될 그 거래가 꼬마 빌딩이라고 해요. 꼬마 빌딩. 예? 우리가 보통 서울 수도권에서 10억에서 50억 사이의 빌딩을 거래를 많이 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전문가를 좀 동원을 해야 돼. 그 대신 뭐가 높아요? 수수료가 높지. 수수료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건물 거래하면 여러분 수수료 1억이 나옵니다. 기본 1억이에요. 네? 변호사 비용 별도 수수료가 중개 수수료가 1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0.9% 적용 안 합니다. 빌딩 이런 거는. 뭐를 해? 예? 0.9% 수수료 플러스 컨설팅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컨설팅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격증 따거든 이제 중개사무소 등록할 때는 부동산 예? 예? 중개업만 하면 안 되지. 예? 예? 거기다가 글자를 더 붙여야 돼. 및 컨설팅 업까지 5글자만 더 붙이면 되는데 그걸 안 붙여서 나중에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및 컨설팅업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은 컨설팅 수수료를 받아도 합법이. 그런 거는 우리가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거래할 때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리를 하게 되면요, 이제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관리. 말은 쉽지만은 직접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돼요? 건물 주인을 대해서 중개업자가 관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때 임대차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 대박 나는 거예요. 총괄 관리하면 대박 나지. 수수료가 얼마인데. 네? 자, 그런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제자 중에 한 4년 전에 합격을 하신 분 중에 그분도 웃겨요. 결혼을 100점 맞았어. 왜 100점 왜 맞는지 모르지만. 네? 그 안양에 계신 분인데 예? 남편분이 사업을 하시고 하는데 친구분이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임대차 관계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예? 자격증 땄으니까 야, 너 중개사한테 맡기는데 너가 할래? 관리를? 하면 야, 연간 수수료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게 한 1억 5천에서 2억인데 근데 골치 아픈 거야. 예. 자기가 자격증만 땄지 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무 경험 빨리 배워라 해서 1년 동안 배워서 이제 요즘 그거 관리하고 들어갔는데 예, 예, 생각보다 괜찮다 하는 거야. 자기 볼 때 자격증 따기 전하고 따고 난 이후에 보니까 다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따서 하여튼 잘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부동산 관리를 하면요. 자, 우리 아까 했지만 기술적 관리와 관련 있는 게 시설 관리입니다. 이 전문가적인 영역이에요. 뭐 시설 관리 공단도 있지만은 이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해서 행하는 관리에 단순히 그 요구에 대해서.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그러한 관리만 해.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관리?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무슨 관리? 소극적 관리. 그럼 뭐를 해야 돼? 여러분 우리 건물에서 여러분이 건물 우리 관리를 지금 공부하는 이 건물 관리를 한다. 그럼 어떤 관리해? 시설 관리하면 제일 먼저 뭐 간단히 생각하면 돼. 청소해야지.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 관리. 또 뭐 해야 돼? 전염병 그런 게 소독 관리 해야지. 청소, 소독 관리. 또 뭐 해야 돼? 요즘 여기 요거 뭐 나오잖아요. 예? 에너지, 난방, 에너지 관리 해야지. 또 고장 나면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각종 기계나 기구를 수선, 유지, 보존 이런 관리 전부 무슨 관리? 시설 관리야. 또 도둑님 들까 봐. 또 어떻게 돼요?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방범. 또 불 났을 때 방제. 예? 이런 또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불 났으면 안전 대책. 있잖아요.
왕강기라든지 불 났을 때 1층 불 나면 올라가서 딱 근데 수건해서 딱 기다리면은 매트리스 깔리면 뛰어라 뭐 이런 거. 아 급하면 그래야지.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소극적. 시설 관리하는 그런 거 다. 그런데 문제는 요것보다 약간 높은 게 자산 관리. 자산 관리. 이 자산 관리를 시설 관리보다 자산 관리하면요. 여러분 요게 중개사가 만약 자산 관리한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과에서는 부동산 자산 관리론이라는 것도 있어. 자산 관리론 배우면요. 부동산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주식 뭐 다 배워야 돼요. 자산에 관련된 건 다 배워야 됩니다. 금융자산, 실물자산 다 배워야 되니까. 그럼 자산 관리는요. 우리 부동산에 한정시키면은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의 재산, 부를 극대화해야 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을 모색한 요 무슨 관리? 적극적 관리야. 자, 이런 게 있죠. 언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부동산을 매각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재산 극대화 관련해서. 그리고 리모델링 결정, 재개발 결정, 재투자 결정. 투자에는 항상 미래의 불확실성의 투자니까 뭐가 존재하죠? 위험. 그럼 위험에 대한 관리. 이런 건 전부 어디서 속하는 거? 자산 관리에 속하는 개념. 자, 이런 건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보는 거고 또 우리가 관리 주치에 따르는 우리가 관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관리 주치에 따른 관리가 196페이지에 나오는데 시험에는 여기서 많이 정답을 물어요. 관리 주치에 따른 관리 방식에서 정답을 많이 묻는데 자, 자가 여러분 교재 보세요. 196페이지 자가 관리 그리고 뭐가 있죠? 위탁 관리 그리고 혼합 관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자, 자가 관리는 본인이 소규모의 우리가 필지인 토지나 우리 소규모의 건물, 주택 이걸 본인이 직접 관리하거나 한두 명의 자가 관리요원을 둬서 관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그 우리 보면요. PC방 그 우리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PC방 하면은 거기 주인이 나와서 관리하는 거 봤어요? 누가 해야? 아르바이트생이 아르바이트생이 하잖아. 그 한두 명의 관리요원을 두어서 관리를 시켜요. 그것만 해요? 요즘에 그 뭐라 하더라? 독서실도 아니고 뭐 거의 요즘에 그 뭐 또 고시원이라고 하는 고시원 또 거기 숙식도 하고 식사만 못하죠. 예? 고시원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한두 명의 관리원도 사는 그건 다 자가 관리 그런 거라 자가 관리. 그런데 대형 빌딩은 이게 어렵죠. 예? 대형 빌딩에서는 무슨 관리? 위탁 관리죠. 그래서 건축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건물이 고층화됨으로써 대형 건물을 관리할 때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전문적인 우리가 부동산 관리 회사의 관리가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부동산 전문 회사의 관리를 할 때는요, 뭐를 해야 돼? 관리 회사 여러분 수의계약 안 하거든요. 뭐를 해야 돼? 입찰 공고를 해요. 공고를 하면 이제 회사들이 입찰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찰하면은 경쟁 회사들 입찰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돼요? 신뢰가 있고 가장 저렴한 비용을 써낸 업체가 뭐가 받아? 낙찰을 받아요. 그러니까 위탁 관리는요, 관리 비용이 저렴해요. 관리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 근데 자가 관리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니까 어떻게 기밀 유지, 보안 관리도 양호하고 입주자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지시, 지휘 통제력도 강해요. 그렇지만 위탁 관리는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의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건물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시설물의 노후화도 늦출 수도 있고 또 본인은 신경 끄면 돼. 소유주는 자신의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위탁 관리예요. 그래서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관리가 혼합 관리야. 과도기적 관리거든요. 그래서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유용한 관리가 혼합 관리인데,
자, 여러분 자가 관리도 있지만 뭐도 있다? 여기 두 개가 혼합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부분, 여러분 이 필요한 부분만 선별을 해서 위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업자를 충분히, 전부 위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관리상의 운영이 잘못되면은 어떻게 돼요? 양 방식의 단점이 다 노출되고 책임 소재가 뭐다? 불분명하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우리 강릉에 이번에 사고 났죠? 사고 났는데 건물주와 거기 누가 운영한 사람이 달라요. 건물주로부터 뭐를 그 건물을 임차를 받아서 그 펜션을 운영을 했어요. 그럼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거든요. 그럼 책임 누가 져야 돼? 예? 운영한 사람 져야 돼? 예? 책임 누가 져야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법적 가면 이제 막 싸우는 거야. 누가 책임지냐? 예? 1차적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예? 예? 가스공사가 져야지. 그거 관리 본인들이 잘못했지. 예? 당연히 가스공사 져야지. 국가 책임이야. 가스공사. 공기업 책임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따지는 게 이제 보상 이런 관련해서 누가 책임져야 돼? 건물 소유자. 우리 임차인은 운영받아서 하는 거고, 예?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 원칙적 관리자는 건물 소유자야. 그러니까 그 법적 가면 이제 자기는 책임 없다, 운영자가 책임해야 된다, 뭐 싸우겠지. 예? 이제 국가도 책임 있어요. 가면 이제 나눠지는 거지. 너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이제 분담이 나중에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골치 아파 이렇게 혼합 관리가 나타나면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은 본인이 직접 뭐만 관리해? 돈 받고 뭐 하는 건 자기가 관리하자. 아니, 저 임차는 돈 받잖아요, 자기는. 그건 본인하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위탁한 거 아니야. 운영자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지.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가는 거야. 나중에 사고 생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이런 경우. 아까 그런 경우는 다 혼합 관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자, 여러분이 우리 보면요. 여러분도 뭐지만 자동차 리스도 하고 렌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렌터 한 사람 이름 아니면 여러분 운전을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사고 나면 골치 아파요. 예, 사고 나면 보험 처리가 안 돼요. 운영한 사람, 본인 내 이름으로 렌트하면 내가 사고 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운전한 사고 나면요 보험처리 안 돼서 예? 집 한 채 날아갑니다. 사고 나면.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렌터카 운전할 때는요, 예? 본인이 아무리 사고는 몰라요. 그랬기 때문에 절대 운전하시면 안 돼. 요즘에 몇 번 그런 사고 보니까 좀 그렇대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보면은 부동산 관리 활동인데, 이 건물에 대한 관리 활동이죠. 뭐 토지에 대한 관리 활동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관리 활동인데, 이 건물 중에서도 무슨 건물? 임대용 건물. 임대용 건물에 있어서의 관리 활동이 나타나는데, 임대용 건물의 관리 활동은 당연히 임대차 활동입니다. 임대차 활동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임차인을 선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임차인을 선정할 때는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우리 요즘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주변에 다른 임차인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이걸 전문용어로 유대성이라고 해요. 유대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소셜 믹스라고 뭐 믹스 얘기 많이 나오는데, 공공주택과 어떻게 민간 분양주택이 소셜 혼합이 되면요, 믹스 혼합이 되면은 소셜 믹스 혼합이 되면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공공주택이 민간 분양주택으로 너는 이쪽으로 걸어가지 마라. 담벼락을 쌓아버려.
그거는 애교야, 싼 거는. 그런데 문제는 학교도 달리 배정해라.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 교육청에서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믹스드 해도 잘못, 그러니까 그 주변 임차인과 어울릴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울릴 수 있냐. 예? 그래서 요즘에 그런 문제가 좀 우리나라도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주택 공급이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임차인 선정할 때 그렇고, 상업용 부동산 더 쉽죠. 상업용은 상가 점포니까 뭐만 생각하면 돼? 매출액. 수익성이니까 매출액이지. 그래서 가능 매상고 또는 잠재 매상고래. 포텐셜 가능 매상고, 잠재 매상고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왜? 수익성과 관련해서. 공업용 부동산이나 업무용, 사무실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임차자의 목적에 맞느냐,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임차자를 선정하면은, 임차자는 뭐를 가져? 권리. 임대자는 뭐? 의무. 그래서 이 임차자의 권리와 임대자의 의무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를 나타내는 뭐를? 임대차 뭐를 작성해야 돼? 계약서를 작성해야죠. 계약서를 작성하면 뭐가 나와요? 임대료 얼마 주겠습니다. 매달 며칠 날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미리 약정을 해요. 그리고 뭐 옵션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걸 미리 계약서에 다 뭐 해야 돼? 적어놔야 돼요. 옵션 이런 것도. 자, 그런 것을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법이 나와요.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조 또는 총임대차. 조 또는 총임대차는 아파트와 같은 이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가 들어갔잖아요. 총.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총임대를 줘요. 총임대를, 예를 들어서 뭐 임대를 얼마 줬다. 그러면 임대는 그 돈을 받고 본인이 뭐야? 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도 납부하고 보험료도 납부하는 거야. 임차인이 납부하는 것이야. 이런 것을 무슨 거죠? 조, 총임대차. 그런데 순임대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순임대차는요, 요건 그로스고 요 네트야. 순이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해. 임대료만을. 그리고 그 외에 비용 있죠. 뭐 편익시설에 따른 비용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이외의 비용은 서로 뭐다? 협상에 의해서 정하는 방법이에요. 너가 그 시설을 이용하면 그 시설 너가 이용하면 그 대가는 너가 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것은 순임대차. 그 외에 영업경비는 협상에서 정하죠. 근데 우리는 항상 부동산에서는 우리 요게 중요하거든요. 비율 임대차. 여러분 이걸 잘 해야 돼요. 비율 임대차. 상가, 점포 등에 뭐에 적용한다?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해. 자, 임차인의 총 수입이 있어요. 월 얼마 있죠?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 몇 퍼센트지 일정 비율을 임대인에게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요, 이게 상당히 요즘 뭐 이제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요, 이 사람들은 여기 얘기를 하면요, 좀 귀도 좀 이제 해서 들었는데, 혹시 부천에 계신 분이 보면요, 부천에 가서 한번 드셔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천에 가면 조마루 아시죠? 조마루 길 있잖아요. 도로가 조마루. 진짜요, 도로 이름이. 도로 이름이 조마루예요. 그 조마루 거기 따서 나온 게 조마루 감자탕이에요. 부천의 본점이잖아요. 부동산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다. 조마루 본점이에요. 그 본점 건너편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점포 때문에 조마루 본점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천에 계시면 다 한번 거기 다 가서 다 드셔봤는데, 청기와 유명하실 텐데 거기가.
청기가 원래는요, 한 테이블이 한 6개밖에 없다가, 예? 어떻게 24시간 하다가 손님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예? 이전했어요. 이전했더니 또 손님이 이제 주간도 많아지고, 야간 많다가 주간 많아지다가, 그러다가 옆 점포 하나 트고, 또 감당이 안 돼, 또 트고, 안 되니까 2층 트고, 또 이제 어린이 이제 많이 오니까 낮에 또 어린이 그 놀이시설 만들고 또 트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래서 결국 트다 건물을 매입을 했지. 그 전체가 좀 청교잖아요. 그 매입을 했는데 가장 또 큰 문제가 또 주차 문제가 생기네. 창문이 오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그 건물 뒤에 주택 2채를 매입해서 주택 없애버리고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그런 비하인드를 알아야 여러분 것이. 중개사는 그런 거 잘 알아야 돼요. 건물주가 어떤 뭐고 이렇게. 예? 근데 거기가 처음에는 프랜차이즈 하라고 했거든요. 프랜차이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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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 6년도 쫓아내다 했다가 짝퉁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청교 짝퉁이 막 생겨서 그래서 청교에서 손님 못 받아서 가는 게 조마루야. 보이죠? 건너편 있잖아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부동산 하려면 그런 것도 프랜차이즈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부동산 하신 분들은. 왜? 그게 상가 건물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입점하는데. 자, 그런 거 이제 여러분 알아야 고. 예? 여러분 요즘도 여기 보면 스타벅스도 많은데 스타벅스는 건물주한테만 줘요. 예? 직영 아니면 건물주한테 줘요. 여러분이 돈 아무리 많다고 내가 이거 임차사겠다. 절대 안 합니다. 예? 왜? 스타벅스의 이미지 버려서. 예? 왜 스타벅스라고 하는데? 예? 예? 거기는 여러분 가서 아침 9시에 가서 커피 한 잔 시켜 다 컴퓨터 놓고 예? 나는 6시까지 공부하다 집에 가겠다. 뭐라 한 사람 없어요. 직영이고 그리고 그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공정 경제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아무런 말을 안 해요. 근데 단데 뭐라 하죠.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건물주한테 주든지 조건을 다 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그래 있는 건물이 그래서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동산 하면은 꼭 이제 가치를 건물 가치 높여야 된다. 그럼 스타벅스 입점시키면 돼. 아니 그런 게 중요하지. 여러분 임대차 관리에서 어떤 점포 들어와서 계약을 여러분 체결을 하냐. 여러분 3번에 그 스타벅스가 없었거든요. 3번 중심상가 있죠. 이마트 바로 앞에 없어요. 스타벅스가. 근데 문제는 중심상가 말고 옆에 도로야. 그러니까 덜 중심까지 이마트 주차장이 나오는 길인데 그래서 그 건물주가 야 이거 건물 죽었는데 이걸 살리려면 어떻게 살리냐. 뭐 살릴 거 뭐 있어. 스타벅스 입점시키면 되죠. 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입점시켜라. 에? 너 당신 건물주잖아. 입점시켜라. 임대료 주지 말고 안 받지 말고 딱 계약해 2년만 좀 입점 딱 근데 2년이 아니면 지금 뭐 한 10년 됐어. 입점 딱 시키는데 입점 시키니까 2층에 뭐와 갑자기 피자 들어오지, 3층에 야무야무 들어오지, 4층에 당구장 들어오지, 뭐 5층에 헬스 뭐 이런 있죠, 뭐 요가 이런 게 들어오지. 그리고 7층에 6층, 7층 이런 게 해서 뭐 호프집 들어오지, 뭐 다 갑자기 건물 공실이 없어졌어. 스타벅스 하나로. 건물 그때 가격이 80억인데 지금 얼마냐? 예? 300억이야. 가치를 높이는 거야. 그게 가치 높이는 거지. 그런 걸 여러분 중개사가 잘 하면은 돈 되는 거예요. 뭐 부동산 매매를 하려면 그런 프랜차이즈가 어느 정도 들어온 게 좋은가. 그래서 프랜차이즈 명단도 다 바르고 어느 게 망하는 프랜차이즈,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이런 거 다 봐야 돼. 전국 몇 개냐 개수. 중개업을 하면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안 들어오죠. 제대로 우리는 강의를 하다 보면요. 우리는 그게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가서 우리도 강의를 해요. 보면요. 야, 나이 드신 분 초롱초롱해. 그래서 한 말이 해. 수익 극대화인데 프랜차이즈 수익 극대화인데 수익 극대화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동산 중개사 배워야 된다 하지. 우리는. 위치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프랜차이즈 하면 성공할 줄 아는가 봐요. 위치가 중요한데. 그래서 항상 상가는 항상 위치가 중요하고 총수입인데 우리 KFC 같은 경우 있어요. KFC. 예? KFC 같은 경우는요. 한 번은 우리 저쪽 가면 마도 일산 쪽이 있거든요. 일산 쪽에 거기 다른 1층에 다른 점포가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점포 임대료가 200만 원이야. 월 200만 원 주는데 KFC가 여기가 진짜 위치 좋은데 여기 꼭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떼봤더니 한 6, 7개월 남았어. 그래서 건물주를 찾아간 거야. 우리가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 계약을 연장하지 말고 여기서 종료하고 우리하고 합시다. 근데 건물주는 궁금한 게 있어. 여기 임대료가 월 200인데 당신들은 얼마 주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라고 얘기 못 하고요. 우리 매출액의 7%를 드리겠습니다. 월 매출액 7%. 7%니까 건물주가 압니까? 건물 7%. 뭐 수입이 얼마인지. 그래서 얘기하지. 평균 이렇게 역세권에서 이제 평균 수도권 나오는 매출을 딱 보면, 아, 그러면은 3배 정도 나오네요. 평균. 그래서 계약을 맺는데 나중에 대박 쳤죠. 그래서 200 받던 것을 월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이게 비율 임대차. 비율 임대차. 그런 걸 여러분이 누가 그걸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중개업사가 쫙 해야지. 그런 걸 이제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비율 임대차, 상가 이런 거. 상가 많이 바뀔수록 좋아요. 왜? 인테리어도 여러분이 소개시켜주지. 그 다음에 법무사도 보면 돈 받지, 세무사 돈 받지. 다. 예? 여러분 다 하잖아요. 많이 바뀔수록 중개사는 괜찮아요. 예? 빨리 바뀔수록. 그래서 근데 광명은 빨리빨리 많이 바뀌더라고요. 잘 쓴다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율 임대차를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요, 뭐보다 요게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은 비율 임대차.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제 이용을 하니까 유지를 해야지. 유지 활동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하는 일상적인 유지 활동도 있고요. 우리 가장 중요한 위치가 예방이야.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수립된 유지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 따라 뭐를 한다. 우리는 불량품은 교환하고 뭐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돼요? 예방, 사전에 예방하는 유지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응적 또는 사후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발생한 후야. 문제가 발생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사후적, 대응적 유지 활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방적 유지 활동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시험 지문에도 예방적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또 뭐를 해야 돼? 보험도 가입을 해야죠.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에 관련된 보험 대표적인 게 하나밖에 없죠. 뭐 화재 보험이요. 근데 이제 옆 나라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지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건축물이 일부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복구하는 기간 동안 이용 못 하죠. 이용 못 하면은 임대료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손실을 볼 수 있어. 왜? 대출 받아서 건물을 구입한 경우는 뭐를 나가? 원금, 이자, 금융에 나가는데. 그래서 그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를 못 받아서 어떻게 돼요? 손실을 볼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도 있어요. 그걸 임대료 손실 보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보험은 또 외국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뭐 지진에 뭐 안전 국가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보험이 없어요. 근데 외국에는 그런 보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관리자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임대인에게 우리 매월 보고하기도 하고 분기별로 보고하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돼요? 우리 연간 또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 임대차 활동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고, 자, 여러분 교재 205페이지로 넘어가면 부동산 마케팅입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생산자, 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상품의 흐름 자체를 우리는 고전적인 그런 마케팅 개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우리 부동산에서 보면은 이 공급자, 판매자 주도의 시장에서 최근에는 뭘로? 소비자, 구매자 주도의 시장으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 마케팅의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부동산 판매와 관련해서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이 마케팅을 둘러싼 환경이 있어요. 넓은 의미, 거시적 환경으로서는 자연적 환경도 있어요. 뭐 지형, 지질, 지세, 기후 뭐 이런 거 다 보는 건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 환경, 설계, 시공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설계, 시공 이런 걸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술적 환경도 있지만 또 경제적 환경, 또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 법률적 환경, 이런 환경은 넓은 의미 환경이고, 미시적 환경은 규제를 하는 정부, 또 경쟁업자라든지 또는 일반 대중, 공중 뭐 이런 건 미시적 환경인데, 이런 환경을 잘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부동산을 둘러싼 거시적, 미시적 환경을 분석해서 어떻게 돼? 건설업체라든지 부동산 업자가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는 마케팅 전략, 여러분 30회 시험에 우선 출제 또 1순위가 마케팅 전략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략은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